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대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의 구성은 일단 각 편 구성도 보고 핵심 정리를 먼저 하고, 물론 문제풀이에서는 문제개요, 문제풀기, 정답 확인하고 이제 핵심 정리가 이제 요약 정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핵심 정리는 가령 이제 1편이 시작되면 1편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 각 장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서 단위별로, 주제별로 요약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1강에서는요, 1편 중에 이제 아까 핵심, 흐름 보기,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고 1장으로 들어가서 문제 1번부터 문제 12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장은 부동산의 특성 해가지고 보통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뭐 두 문제 정도, 여기서도 뭐 한두 문제 해가지고 세네 문제가 출제가,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부동산학이 무엇이며 이제 부동산의 개념, 그다음에 토지의 분류를 중심으로 보시고, 2장에서는 이제 토지, 주로 토지의 특성인데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일반 지하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들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한번 쭉 미리 보자면, 부동산학은 도대체 뭐냐? 학문적 성격은 법, 경제, 기술을, 기술적 측면을 모두 종합한, 그래서 현실 세계에 응용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학문이 있다면 어떻게 연구 방법론, 접근 방법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종합식 접근 방법, 즉 세 가지를 하나씩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묶어서 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부동산학을 이끌어가는 이념,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성 있게 또한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세대 간뿐만 아니라 계층별 어떤 분배 문제까지도 신경 쓰면서 연구하자. 그래서 연구 대상은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현상과 인간이 개입된 부동산 활동 등이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2절의 부동산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사실 시험은 여기서 거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일부인 것과 독립된 것으로 나뉘고, 광의의 부동산은 이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이 더해진다. 원래 토지와 정착물은 아니지만 토지의 공시 방법인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물건도 부동산으로 의지해서 본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동산은 또 위치가 중요하죠.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의해서 위치의 양부를 판정하는데 주상, 공업용 등 용도별로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은 3차원 입체 공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중권 는 공적 공주권과 사적 공주권으로 나뉘고, 지표권, 그 다음에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미체공학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지하수는 되지만 뭐 이런 것 등을 정리하시는 것이 2절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는 부동산의 분류인데 주로 토지의 분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8개 지목, 우리 공간구조 및 구축에 관한 법률, 공간구조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 지적법에 의해서 이렇게 약어로, 그리고 뭐 이렇게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존 등으로 나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후보지와 이행지, 이거는 뭐 단골 손님입니다. 이 부동산의 분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까 2절, 3절에서 주로 나오더라. 그리고 필지와 획지를 구분한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 경제적 계획적 개념이 획지다. 그리고 건부지 나지,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고, 없으면 나지라고 한다. 그래서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나지에 비해서 감가 현상이,
왜냐하면 최용 상태가 아니라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낮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건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 제한이나 규제가 있다면 있는 게 낫죠, 건물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 등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2장은 토지의 특성인데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오죠.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못 움직인다. 부동성,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 외부 효과를 받기 쉽고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그렇죠? 공시 방법이.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가구의 원인이 되고 땅값이 비싸면 집약적 이용을 해야 하며 그리고 토지공 개념의 근거가 되고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증성이 있더라도. 영속성은 토지는 소멸되지 않아서 회계 처리상 물리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니까 투자 심리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파악하면 그게 부동산 가치가 된다라는 논리. 개별성은 같은 필지는 하나도 없으니까 일물일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일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별 분석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체성. 모든 필지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적 측면에서 인접해 있는 토지를 대체할 수는 있다. 상린관계, 경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데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가 여럿이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든지 혹은 가치 다환설의 근거가 된다. 용도가 많기 때문에 가치가 여럿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분합성은 토지를 분필하거나 합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사람이 한다 해서 인문적 특성이에요. 기타 위치의 가변성,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사회, 경제, 행정적 측면에서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이제 1편 구성을 봤으니까 1장으로 가서 1번부터 보기로 합니다. 1번 하나로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해결하는데 4, 5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 이게 나온 해거든요. 15, 19, 26. 그러니까 이때는 뭐 7년 만에 나왔네요. 여기 4년이고. 그만큼 이제 빈도는 잦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리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1번 풀기를 들어가 보면 26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3번은 접근 방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4번은 종합학문과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고 5번은 자 이게 갑자기 이제 부동산학 문제로 나와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혹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을 물어봤는데 안전성 원칙과 최유형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안전성의 원칙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고가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래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기해서 권리 분석 잘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최고 가치를 주는 이용이니까 경제성의 원칙과 가장 밀접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보다는 경쟁성. 경제성의 원칙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원리고 때로는 뭐 이제 능률성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전성의 원칙은 좀 거리가 먼 거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별 요약 정리예요. 지금 1번 문제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경험과학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이 경험적, 현실적으로 나타난 걸 경험한 사실을 연구하는 거예요. 종합과학입니다. 법, 경제, 공학 등이 모두 어우러져 있어요. 응용과학입니다. 정신적 만족을 얻는 학문이 아니에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인 혹은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응용과학이다. 규범과학적 속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범이라고 사회과학은 다 그래요. 규범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니까 부동산학도 당연히 그런 가치 태도가 필요한 학문입니다. 사회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 물건이라서 자연과학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인간의 활동,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걸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26회 문제 5번 지문에서 보셨던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혹은 활동의 일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능률적으로 하자. 과학화하고 기술화해서. 경제성의 원칙,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최위용과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원칙은 경제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자는 원칙이고, 공정성의 원칙은 이거는 좀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부동산 활동을 해라, 부동산학을 연구해라 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어떤 그 보조를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원칙이겠죠. 자, 문제 2번에서는 문제 2번도 이제 부동산 학이 하나 있긴 한데 접근 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회, 19회 이렇게 두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10회 문제는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없기 때문에 한번 달아보면 이게 아주 옛날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이론을 단기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연구 방법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2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해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예습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정답을 보면서 하기로 하면 1번 부동산학은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응용 자연과학이 아니죠.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인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기본 가정의 이론을 도출하는 것은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죠. 행태과학식 접근 방법은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토대를 두고 하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고 3번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중 결정 분야라는 부동산 관리, 마케팅,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이거는 결정 지원 분야입니다.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겠지만 그래서 4번만 맞아요. 4번. 종합식 접근 방법,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체계화시킨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다. 5번은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중 효율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적으로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합법성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게 법학이 있고요. 부동산학은 법학, 경제학, 공학적 툴, 뭐 기타 학문도 많지만 3대 측면의 학문이 모두 섞여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접근하는 방법은 분산식, 부동산학으로 할 수가 없겠죠. 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중점식은 어느 하나에 집중을 두자. 뭐 법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두고 연구하자. 이런 거니까 이것도 부동산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종합식 접근 방법은 아까 10회 문제처럼 부동산학이라는 어떤 학문적 발전에 단기적으로 기여한 내용인데 자, 법학, 경제학, 공학을 따로따로 별개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묶어서 시스템적으로 보겠다. 이게 시스템을 번역하면 체계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자, H2O가 산소 2개와 물 하나 분자가 합쳐지면 물이라는 새로운 것이 탄생하듯이 이렇게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부동산학이라는 것에만의 고유한 것을 발성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형적, 보이지 않는 법률 경제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 기술, 공학적 측면을 통합해서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새로운 부동산학의 체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행태과학식 접근 방법은 인간의 행태, 즉 부동산 결정의 동기나 욕구, 뭐 사회심리학적으로 심리학을 좀 이용하겠다. 부동산 중개나 마케팅에 주로 이용되고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주로 경제학적 틀에서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가령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이려고 한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부동산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다. 자, 문제 3번을 보시죠. 문제 3번은 이것도 8회 한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도는 없지만 참고로 알아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3번을 문제를 풀어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을 이런 분야인 기초 분야와 실무 분야인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로 나누는데 결정 분야로만 묶인 것은 5번밖에 없어요. 투자, 금융, 개발. 그래서 연구 대상을 3개의 포괄적 범주로 물어보는 문제가 8회 딱 한 번 있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잠시 후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런 것이다. 부동산 결정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라는 거고 투자, 금융, 개발이에요. 그죠? 자,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올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자금을 빌려서 직접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 이 정책은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게 목표인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면 관리를 해야 되고, 지으면 마케팅 해야 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받아서 의사결정을 잘하자. 지원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 기초 분야인데, 부동산 특성 알아야 되고, 법, 도시지역, 시장, 세금, 뭐 기초적인 금융수학을 알아야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5편, 6편, 7편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 1편에서 보시는 거고, 이게 3편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혹은 뭐 2편 경제론까지 관련돼 있겠죠. 시장을 알려면. 여기는 이제 7편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감정평가는 8편. 우리 시험범위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금융 개발 정도, 공공은 정책까지 결정 분야다. 이걸 건건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투자금융 개발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예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이따금씩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5회 추가나 22회인데 그래도 그나마 저기 뭡니까? 1장에 지금 1절에 있어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두 차례나 있었죠. 자, 문제 4번에서는 부동산 활동에 관한 속성이에요. 바르지 못한 것은 1번을 보면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 2번을 보면 부동산 활동에서는 경제성의 원칙이 중요시되지 않는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최유 이용 원칙과 가장 관련된 부분이 경제성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과학성과 기술성 겸비, 4번 정보활동이 중요한데 그건 개별성 때문이고, 5번 자 부동산 활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사결정, 관리적 측면 행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경제성의 원칙, 이게 중요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고, 부동산 활동 이 포인트는요, 부동산 활동에 속성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제 활동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5번 하나를 더 풀고 정리하기로 하죠. 5번도 22회 기출문제인데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이거예요. 격은 우리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니은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 당사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사고 나니까. 부동산 업자는 물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격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다음에 리을이 틀린 이유는 대물활동이죠. 대물활동이자 대인활동이에요. 건물을 사게 되면 물건을 사고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할 때 사람과 만나서 계약을 하죠. 그리고 과학성과 기술성이 모두 강조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학의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실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두 강조돼야 되겠죠. 과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미음은 임장활동은 현장에 가봐야죠. 집 사는데 사진 하나 찍은 거 보고 사시지 않잖아요. 가셔야 돼요. 왜? 못 움직여서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성, 대물활동이에요. 왜냐하면 물건이 못 움직여서 물건한테 대물활동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음도 틀렸어요.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이라는 특성과 대물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에요. 물건이 못 움직여서. 그래서 역시 문제 의도는 독특한 성격을 여러분 아시는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을 총 주제별 요약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다. 실무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모두 겸비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이 개인들의 부의 증가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이 사실은 준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범과학적 성격이 있어서 사회성 공공성도 강조되는 겁니다. 윤리성도 강조되고요. 그래서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직윤리 등이 있는데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인 서비스윤리가 중요하다. 정보활동,
다 다르죠. 개별성. 뭐 이렇기 때문에 정보활동. 구체적으로는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인 활동이자 대물 활동, 현장에 가야 되고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 3차원 입체 공간이고요. 그리고 장기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명이 길어서. 자, 6번을 가보면 6번도 15회 24 이렇게 두 번 있었으니까 여기 1절을 보면 1장에 이따금씩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 편이죠. 자, 문제 6번을 보시면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이거는 부동산 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앞에 투자 금융업이 어떻게 부동산 업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포함한 부동산 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부동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및 공급업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공급업이 있어요.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관리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중개 및 감정평가업, 자문 및 중개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 부동산업이에요. 그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자 부동산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 이런 거는 여기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7번부터 8번에 있는 문제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 중에 법률적 개념으로 왔습니다. 그죠? 법률적 개념.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거는 별표가 3개네요. 횟수도 굉장히 자주 있는 편입니다. 7번을 보시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답을 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면 건물의 항구적 의도로 설치된 부착물은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에요. 항구적 이거는요. 1번 같은 경우는 설치자의 의도가 항구적으로 설치했는데 이사 갈 때 떼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항구적으로 설치할 목적으로 돼 있는 부착물이기 때문에 이사 갈 때 떼가면 안 됩니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2번 경작 및 건설 등으로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인 토지의 계량물도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근데 영미식에서 좀 다른 건 있는데 경작 목적 작물은 동산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보지만 뭐 그런 정도 한번 들어보셨다. 그래서 2번은 틀리지 않았어요. 3번 그러나 민법상에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아니라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의 서구에서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갑의 땅, 을의 경작물 혹은 갑의 경작물 별개죠. 독립된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땅을 팔았을 때 이거 경작물 주지 않아도 돼요. 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토지 함께 양도되지 않습니다. 4번 건물은 부동산 활동 시 토지와 결합되어 사용되므로 민법상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쉽죠. 언제나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물건은 2개예요. 항상 2개로 보는 겁니다. 5번 토지의 정착물은 그냥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 정착물은 협의의 준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이라는 거죠. 우리 지문에는 준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준부동산은 잠시 후 정착물이 아니라 움직이는데도 가령 동산인데도 부동산의 공시수단을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이제해서 보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8번은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같았는데 자, 이거는 미음만 틀려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읽어볼까요? 기억을 보면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강의의 부동산은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고 니은, 교량, 돌담, 경작 목적이 아닌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토지의 일부라는 거는. 그리고 정착물은 이건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사회경제적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서 계속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리을, 광업권을 부여한 권는 국가가 가지며 미체유 광물은 광업권 없이는 채굴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음이 틀린 것은 토지 소유권은 여러 권리의 묶임이므로 소유권에 포함된 권리의 일부는 될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가령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잠시 후 개발권 양도제 우리 배우실 텐데 소유권을 전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만을
팔아서 넘길 수가 있죠. 개발권 양도제.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겁니다. 이런 것을 파인애플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미음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7번, 8번을 정리해보면 협의의 부동산, 민법 99조 1항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알겠는데 정착물은 뭐냐? 아까 지문에서 읽어보셨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근데 중요한 것은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것은 이거는 매수자에게 넘어가요. 토지 일부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수목, 그리고 돌담, 제방, 교량 등. 토지와 독립된 거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보셨던 건물, 이제 별도의 공시수단을 갖고 있는 거. 등기부등본에 건물 따로 하고요. 명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시수단이 관습법성 공시수단이잖아요. 수목, 혹은 미분리과실, 농작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서구의 개념에서는 이제 좀 개념이 경작물은 동산으로 본다.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이제 유사한 개념들이에요. 우리 정착물과. 자, 준부동산이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광해부동산은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준부동산은 어떤 거냐면 부동산의 공시수단인 등기 등록을 요하는 물건을 말한다. 그래서 원래 동산인 것,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동산으로 의제해서 봅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의 공시수단이 등기 등록이잖아요. 동산은 점유인데 부동산의 공시수단을 사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거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에만 적용시키는 건데 너 준부동산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형체가 없는 재산권, 광학권이나 어권, 그 다음에 이런 것 등이 모두 섞여 있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그리고 등기된 임목 이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공시수단이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 부동산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9번, 10번은 이제 기타 등등을 이제 정리해 보는 건데 9번 문제는 이제 정착물, 이거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이 칠판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 그래서 부착물, 구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을 해보면 1번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동산,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임대인 설치한 것은 부동산이에요. 임차인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떼가면 안 돼요. 2번이 틀렸죠? 자, 건물에 물리적 훼손을 주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부착물은 모두 동산으로 간주한다.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 가치가 감소한다면 떼가면 안 되잖아요. 이사 갈 때. 그러면 매수자가 열받잖아요. 가령 수도꼭지나 전기배선 등은 건물의 효용을 뗄 수는 있지만 저걸 떼가면 건물의 기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매매 시 물건은 누구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3번 지문이에요. 9번에 항구적으로 부착할 의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당연히 떼가면 안 되겠죠. 부동산입니다. 특정 용도에 맞게 설치된 것도 가령 이제 4번 지문처럼 방범창 이런 것도 부동산. 그러나 5번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합의에 따르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도 같은 문제. 정답을 미리 보는 거예요. 부착물 중 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건축 재료상가의 욕조. 그러니까 주택에 설치된 욕조는요. 부동산이죠. 이거는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지만. 그러나 건축 재료상가니고 욕조 파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재료상가에서 뭐 건물을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욕조만 떼어서 파니까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10번에 1번이 동산이고요. 2번 전기배선 상수도 파이프는 2번은 토지 기능 효용 감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3번은 어떤 지문입니까? 특정 용도에 맞게 고안된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4번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5번 양도하지 않기 이거 당사자 합의에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양도하지 않기로 했다면 부동산이겠죠. 합의에 있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부착물의 구분 기준이에요. 아까 보셨던 대로 물리적 훼손 없이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이건 떼가면 안 돼요. 효용이나 기능이 감소되면. 전기 배선이나 수도 배관 등이 있고, 임차인이 설치하면 동산 가져갈 수 있고요. 임대인이 설치하면 이렇게 해서 임대료 높게 받고 똑 떼가면 안 되겠죠.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에 맞게 설치했으면 계약이 없다고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딱 당연히 이거는 안 떼어가겠네 했는데 떼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항구적 부착 의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세 개가 있고요. 11번, 12번은 이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대한 종합 문제 다 섞여서 나오는 거죠. 이따금씩 출제가 됩니다. 11번을 보면 17회 기출문제죠. 자, 1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 손실이 없다. 그럼 떼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효용 손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산으로 취급된다, 맞는 겁니다.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 틀렸죠. 이거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여기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착물입니다. 그 뒷지문은 정착물이며 매매할 때 별개의 중개 대상물은 아니에요. 토지하고 함께 넘어가니까 뒷지문은 맞지만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3번은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설명드렸고, 자, 4번 정착물의 정의 계속 나오죠. 5번은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뉜다 해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문제 12번이에요.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으로 틀린 것. 자, 1번은 준부동산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에요. 감정평가. 그리고 이 중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2번 부동산 소유권은 점유사용 처분권 등 여러 권리의 묶음이고요. 3번 준부동산은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4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등기된 임목에 미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등기된 임목은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을이면 이건 별개인 거예요. 별개, 을의 것이에요. 독립된 거니까. 그러니까 임목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즉 임목의 독립성이란 등기된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류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등 분리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공증권도 지표권이나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중에 관한 권리, 공증권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편을 좀 개관을 해봤고요. 전체 1장 2장으로 나눠진 거. 그리고 문제 1번부터 1장의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13번부터 26번, 즉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부터 시작해서 토지의 분류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